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교육하는 주단쌤입니다. 오늘은요, 새 아이의 아빠이자 24년차 수학 강사이시고, 그리고 이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신 유승재 작가님을 모시고 수학교육에 대한 좋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자라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라는 책의 저자 유승재입니다. 교집합 스튜디오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구독자님들에게 오늘 좋은 얘기를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책은 워낙 베스트셀러여가지고 많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을 보시면서 막 궁금증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씩 긁어가지고 우리 집합분들에게 유승재 원장님께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 책을 나오자마자 샀거든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수학교육을 하니까 얼마나 잘 쓰셨을까 좀 궁금해가지고 이 책을 봤는데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특히나 너무 잘 지으셨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들이 딱 봤을 때 이 책을 보면 왠지 우리 애도 수학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제목을 너무 잘 지으셨다는 생각이 딱 들었고, 역시나 책을 딱 펼쳐보니까 정말 일목요연하게 빠진 내용 없이 여기 앞에서도 설명하셨지만 초중 고등학교 재수생까지 다 가르쳐 보신 경험이 정말 이렇게 녹아있는 그런 책이었지 않나 이렇게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4장이 그래도 제일 인상이 조금 깊었어요. 왜냐면은 서두에 이제 프롤로그에서 말씀하실 때 새 아이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집에서 또 아무래도 이제 아빠시지만 그래도 교육하시는 분이니까 아이들 교육에 어느 정도 이제 책임 같은 것들을 지고 계실 텐데,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내 아이를 가르치는 건 또 다른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봤을 때 저분은 이제 아이들도 잘 가르치는데 본인 자녀도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질문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열심히 여쭤볼 테니까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2학기부터는 학교에 다시 갈 예정이기는 하지만 집에서 너무 처참하게 우리 애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너무 엉망이다, 뭐 이런 상황 겪어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고, 이런 말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학원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아이들 이제 초등 고학년 정도 되면 집에서 수학학습을 이제 케어하는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학원을 많이 보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쭉 시키시다가도 옆에서 이제 왜 학원 안 보내? 안 보냈다가 큰일 나. 뭐 이런 얘기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학원을 또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자녀분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나요? 학원을 첫째하고 둘째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한 영어 학원을 6개월 정도 다녔어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재수종합반에 있던 때라 영어를 이렇게 수능 영어, 네네. 그러니까 입시생들 영어를 가르치는 걸 옆에서 보면 네. 물론 영어 선생님들은 좀 네네. 싫어하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이제 영어 공부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절대평가로 바뀌었고, 그렇죠. 그래서 과도하게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렇게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영어 단어 암기하고 그런 게 너무 보기 싫어서 네. 제가 끊으라고 해서 한 6개월 다니다 끊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독서 토론학원은 보냈어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제가 재수생 제자들을 가르쳐도 그렇고 고등학생들을 가르쳐도 항상 이제 언어 능력, 국어를 잘하는 애들,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국어 같은 경우도 내신은 거의 학원을 안 다녀도 1등급을 받고, 그렇죠. 수능도 잘하지만 수학을 혹시 수포자가 됐더라도 네. 금방 극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많이 물어봐서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이렇게 책도 읽고, 혹은 어떤 아이들은 독서 토론학원, 독서 논술학원 다녔어요. 그래서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독서 토론학원 보냈고, 둘째는 이제 가기를 싫어했어요. 네네. 그래서 둘째는 3학년 때 힘들게 해서 보냈고, 셋째는 워낙 책을 안 읽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학교 담임선생님이 독서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고 글쓰기를 강조하세요. 네. 그래서 글쓰기를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많이 받았나 봐요. 역시 칭찬의 예. 의미란. 그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업돼가지고 담임선생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야, 너도 한번 다녀봐라. 누나들 다 다니니까. 네네. 그래서 작은 애는 독서 논술학원, 큰 애들이 다녔던 학원하고 좀 다른 곳.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또 지도를 해보니까 네네네. 언어 능력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독서뿐만 아니라 어휘나 한자를 잘하는 애들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큰 애가 아닌 애들은 어휘 한자는 좀 약한 것 같아서 어휘 한자를 좀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학원을 수소문해서 셋째는 거기도 좀 보냈죠. 영어는 안 다니고 이제 독서 토론 학원, 그리고 아이들 예체능, 그리고 수학은 저희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거.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여쭤본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 주셨는데요. 자녀분이 세 분이시고, 그리고 아이들 지금 학년이 중1 초등학교 중1? 6학년, 초유?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 중요한 때네요, 다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이 수학을 뭐 아빠가 수학학원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영어보다는 예체능과 독서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자녀분들 교육을 위해서 제자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수학은 아니지만 너 어떻게 공부해서 이렇게 잘했니? 뭐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조금 얻으셨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이제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잘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잘하는 애들도 많이 물어보지만 못하는 애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제 막 못하는 아이들은 넌 어떻게 했니? 어렸을 때 어떻게 했니? 아, 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가야겠다. 이런 거를 취합을 많이 했는데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종합반이면 되게 많아요. 네. 한 반에 막 60명씩 5개 반 들어가면 300명을 상담을 하니까 표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좀 시켜야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정리를 했죠. 독서랑 예체능은 학원에 보내시지만 수학은 이제 아빠가 어느 정도 케어하고 계신 상황인데, 우리 자녀분들 수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은 뭐 수학적 문제 해결력 같은 거 어릴 때부터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등이니까 뭐 간단하게 연산방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자녀분들이 중등 그리고 뭐 초등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아이들별로 특성이 좀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아빠가 바라보는 어떤 수학교육 로드맵의 지향점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설명해 주셔볼까요? 그렇죠. 일단 저는 재수반에서 담임도 맡아봤기 때문에 담임을 맡으면 아이들이 그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네네. 걔네들을 습관을 잡고 어떤 공부하는 걸로 만들어 갈 때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 습관을 잡아주면 아이들이 또 굴러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목표로 둔 게 이런 지속적인 습관, 그거를 이제 재수생들을 통해서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어떤 시기에 지속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공부하는 습관을 만드는 데 일단은 집중을 했죠.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기적으로는 2주 이상, 그러니까 2주 이상 똑같은 행동을 어떻게든 반복하게끔 해서 앉아있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한 6개월 정도까지만 잘 잡아주면 그 다음은 알아서 가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이 굉장히 편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그 공부하는 틀, 스스로 공부하는 틀,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공부 관련해서는 잘하는 아이들도 관찰했지만 못하는 아이들을 관찰을 해보면 지금 문이과 통합이 돼서 문이과 통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많은 양을 공부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해도 3등급에서 정체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을 보면 응용 문제나 어려운 문제 못 풀거든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적당한 난이도를 공부하고 응용 문제, 어려운 문제는 해설을 보거나 선생님 풀어주면 그냥 듣고 이런 식으로 수학 과목이나 수학 공부가 좀 비효율적으로 공부해야 실력이 느는데 네. 한 문제를 2시간을 고민하는 그런 행위들은 안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쉬운 방법으로만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서 다른 과목은 다 전교 1등이나 1등급 나와도 수학은 3등급에서 정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등학교 때. 떠먹여주면 절대 안 되는 과목이잖아요, 수학은.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을 보면서 일단 요 등급에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력, 심화 능력,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푸는 힘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키워줘야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네. 또 못한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이제 4등급에서 9등급 사이 학생들은 개념 독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거의 수포자가 되거나 성적이 안 오르는데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3등급까지는 설명을 해주고 선생님들이 네. 그러면 아이들이 그 설명한 거를 듣고 이해하고 그다음 어느 정도 기억을 해요, 얘네들이. 그러면 숙제를 할 수 있거든요. 네. 4등급부터는 설명한 걸 듣고 이해는 했는데 집에 가서 풀려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중학교까지는 돼도 고등학교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쵸. 고등학교부터는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그
그 아이들은 숙제를 풀려고 하니까 못 푸니까 그대로 오게 되고 음. 복습이 안 된 채로 학원에 오니까 다음 단원 나가면 또 못 따라가고 그렇죠.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음. 되든지 네. 아니면 학원을 못 따라가니까 과외를 하든지 네. 아니면 1대1로 봐주는 학원으로 가든지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서도 그런 학습 능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보니까 영원히 이제 그 등급대에서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개념 독해 능력을 키워줘야겠다. 스스로 아이들이 개념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들을 연습을 해주면 최소한 고등학교 가서 얘네들이 4등급에서 9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있겠다.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네. 세 가지에 집중해서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거를 가르쳐 줬고 마지막 하나는 자기주도성. 네. 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재수생들은 좀 난데 고등학교만 돼도 정말 애들이 엄마에 의해서 키워져 가지고 어떤 고3 아이는 이런 아이도 있어요. 학원을 다니는데 공부를 안 해요. 너는 이렇게 공부 안 하는데 엄마 뭐라 안 그러냐?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런대요. 네. 그럼 엄마한테 자기 이런대요. 내가 학원 가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라고. 나 학원 안 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협박이네요. 공부하는 거를 엄마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음. 학원에서 공부도 안 하는데 학원 그냥 결석 안 하고 빠지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라고 엄마한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럼 부모님한테 이런 아이는 좀 혼내야 된다. 좀 혼내겠다. 안 되면 퇴원시키겠다. 그러면 얘가 상처를 받아서 그러면 안 된대요. 그렇게 계속 커온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공부나 그런 게 전혀 자기 주도적이 되지 않고 그런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학원에 그럼요, 보면. 많죠. 완전히 수동화돼서. 그래서 이제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자기 거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습관부터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저희 자녀들은 아침에 깨우질 않아요. 자기네들이 다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해요. 지각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신경을 안 쓰면 되거든요. 그게 어디- 근데 참 어렵죠. 어렵죠. 근데 그걸 몇 번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같이 놀러 가더라도 저는 그 몇 시에 아빠 준비되니까 바로 가야 돼. 그러면 세 명 중에 한 두세 명, 2명 정도는 준비해도 한 명은 뭐 딴짓하면 준비 안 네네네. 하거든요. 그럼 칼같이 준비되는 만 데리고 가요. 음. 그럼 한 명이 막 울고 엄마랑 막 울고불고 난리 나는데 몇 번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딱딱 준비를 해요. 언제 우리 가기로 했으면 너희가 좋아서 가는 거니까 준비해놔라 그러면 물이랑 그런 거 짐 다 싸놓고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와서 저 준비하고 바로 가고. 그렇게 이제 얘네들이 하는 거, 얘네들이 원하는 것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시키니까 이제 나중엔 되게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준비물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뭐 아빠 이렇게 꼭 해줘요, 꼭 해줘요. 까먹지 말고 해줘 이렇게. 예.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시켜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부터 이렇게 들여놔야겠다 이렇게 많이 바꿔놨죠 애들은.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하신 그 질문, 그 얘기에 질문을 좀 드리고 네. 싶었던 게 계속 그렇게 막 학습 습관을 잡고 싶다는 생각은 다들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렵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뭔가 그래도 봐주고 싶은 마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들을 좀 누르시고 어떻게 버릇을 잡게끔 이제 좀 독한 마음을 먹으신 게 하나의 비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외에 또 아이가 막 하기 싫어하는 거를 이렇게 앉혀놓고 뭔가 하게끔 하는 이제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으시다면 뭐가 그 있을까요? 노하우보다는 재수생들을 많이 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리고 처음 습관 잡을 때는 단호하게 그거를 보통 한 재수생들 한 2주 동안 해서 잡거든요. 네네. 선생님들이 뭐 추석부도 던져요. 물통도 던지고 네. 되게 무섭게 해서 잡아주면 그럼 애들이 쭉 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경험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들 습관을 잡을 때 일단 첫째하고 둘째는 독서가 돼서 굉장히 수월했어요. 독서를 뭐 몇 시간 동안 몰입해서 하니까 앉아있는 거나 공부에 몰입하는 거나 얘네들이 되게 어려워하지 않아서 네. 습관 잡는 게 많이 쉬웠고 셋째 같은 경우는 좀 앉아있는 습관 잡는 게 좀 어려워서 계속 이제 보상을 좀 해줬죠. 뭐 주 5일 동안 하니까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그걸 일주일 버텨내면 포인트 같은 거 준다든지 아니면 뭐 현금을 준다든지 해서 친구들하고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게끔 꾸준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 습관 그거를 버텨내면 그만큼 일정한 시간 해내면 그거를 해줬어요. 근데 계속 해준 건 아니고 그게 한 달 정도만 되면 이제 보상을 안 해줘도 얘도 잊어먹고 그리고 그냥 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아서 그냥 가거든요. 뭐 일단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해요. 네, 일단. 거기서 집중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그 습관을 만들고 가고 학습량이 많든 안 많든 일단 그렇게 가면 앉아있는 거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 안 그러거든요 애들이.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냐면
제가 이제 학원에 출근해서 이제 책도 쓰고 막 일을 오전에 가서 일을 하거든요. 네네. 유튜브 뭐 편집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보통 학교를 가거나 줌 수업을 하면 끝나자마자 바로 와요. 자기 할당된 시간을 끝내고 가려고 학교 끝나면 바로 와요. 가방은 여기 집에 안 가고 네네. 와서 가방 넣고 수학책 꺼내서 자습실에 가고. 음.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는 자습실에서 하고 막내는 이제 아직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이제 제 강의실이나 아니면 엄마가 있는 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이 본인들이 딱딱 책 펴고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습관 잡는 거는 좀 단호하게 약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2주 정도 하면 굴러가고요. 이제 수학 공부 시키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그 자기주도적으로 수학 공부가 돼야 어머님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아니 심화 교재는 어떻게 풀리고 애들이 처음부터 실력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학교 담임 선생님이 학원을 보내든가 뭐 학습지를 시키든가 이렇게 하라고 너무 수학을 못한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아니, 들었고 아빠가 수학하는 사이신데.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빠 수학 학원 한다는 거 얘기하지 말아주는데 네, 그럴 네. 만하시겠다. 네. 셋째 같은 경우도 뭐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죠. 근데 이제 수학 공부를 처음 습관을 잡을 때 아까는 그냥 앉아있는 습관이잖아요. 공부 네. 습관이고 수학 공부 습관을 잘 잡으면 이게 이제 연산교재, 제가 연산교재를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어머님들은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것도 자기 주도적인 수학 공부 습관만 잡으면 연산교재 없이 그냥 가요. 중학교까지. 그리고 심화교재도 풀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공부를 잡을 때 개념교재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난 6개월은 생각을 해야 돼요. 짧게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도 6개월, 1년은 버텨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편해져요. 어머님도 편하고 아이도 편하고. 그래서 개념을 읽고 아이가 문제를 풀게끔 시키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해서 지문을 많이 해요. 네. 그때마다 여기 개념을 다시 읽고 풀어라. 이 문제 너 풀어놓은 거 풀이 다시 읽고 풀어라. 이렇게 유도해주는 과정이 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걸릴 거예요. 그 과정을 해줘서 얘가 그런 공부 방법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2시간, 뭐 3시간 공부하면 거의 한 지문 양이 한 2문제 정도로 줄어들어요. 개념이나 지문이. 그럼 하루에 제가 얘를 터치하는 시간은 거의 10분밖에 안 되거든요, 최대. 그럼 하루에 제가 터치하는 건 10분이고 공부를 하니까 부모님들은 원장이니까 막 많이 지도를 하겠지 않은데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은 알 거예요. 학원 다니는 애들은 돈을 내니까 제가 좀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오히려 더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저는 일부러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가르쳐주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수학을 고등학교도 못한다 그러면 1대1 과외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학습 능력을 키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힘들더라도 계속 어디 보고 풀게끔 유도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한 1년 정도만 되면 많이 바뀌고 이게 많이 바뀌고 자기 주도적으로 개념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게 되다 보면 그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연습이 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네. 그럼 연산 교재를 안 하고도 수학을 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단계에서 이제 심화 교재로 들어가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방식대로 해내다 보니까 좀 힘들어도 본인이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어머님들이 어려운 뭐 최상이나 심화 교재 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계속 질문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네. 계속 달려와서 모르겠다라고 질문하는 거. 그게 이제 안 생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길들여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수포자인데 애가 모르는 걸 가져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주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원에 의존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의존시키지도 말고 학원에 의존시키지도 말고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게끔 훈련을 시키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또 하나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원장님이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받아주니까 가능한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제 부인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면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엄마다 네. 보니 저는 수학이 전공이니까 다 네네. 가르쳐주겠지만 네. 그러면 해설 보면서 설명을 해줘 힌트도 주고 이렇게 하면 설명해 주거든요. 그것도 해설 보면서 설명하는 것도 연습을 하면 사고력 수학뿐만 아니라 심화 교재도 어머님들이 설명해 줄만 해요. 그 정도는. 그래서 그것은 제 부인을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 부분을 보고서 과연 가능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집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수학 공부를 봐주다 보면은 이제 교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공부하는 습관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좋은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이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집 선택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고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교보문고 가가지고 현장에서 막 라이브 하면서 이제 문제집들 어떤 게 있는지 학부모님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막 추천드리고 그런 영상을 찍기도 했었는데 관심들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여름방학 가까우니까 예습, 복습, 뭐 어떤 교재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집 풀고 다음에 이거 푸는 게 맞아요? 뭐 이런 질문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문제집 선택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좋은 문제집이 아이한테 무조건 좋다라기보다 또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하느냐에 따라 또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 가르치시고 또 자녀분들 사례를 이렇게 미뤄봤을 때 문제집 선택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죠. 이게 문제집은 사실은 이제 좀 그런 게 세팅이 돼서 좀 나온 책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게 스님들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어 뭐 고등부를 가르치거나 중등부를 가르치거나 초등부를 오래 가르치다 보면 네. 자기가 이제 여러 교재를 쓰다 보니까 이때는 이 문제집 쓰고 이때는 이 문제집 쓰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네. 그게 또 다 모든 교재를 알진 않잖아요. 제가 그쵸. 좋아하는 교재가 있고 맞아요. 편한 교재가 있다 보니까 그것만 또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수업을 가르치다 보면 이 교재보다 약간만 어려운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찾다 보면 없어요, 별로. 그럼 좀 더 어려운 걸 하면 얘가 못 따라오고. 맞아요. 그게 막 좋은 교재 찾는 게 혹은 적당 난이도죠. 적당한 난이도에 딱 맞는 교재 찾는 게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 작업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긴 한데 네. 워낙 저도 별로 힘들어서 주변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 교재하고 이 교재 사이에 해당하는 난이도 있는 교재는 없냐? 주변에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을 많이 아니까 그죠. 물어봐서 그럼 이렇게 추천해주면 그거 한번 써봐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일단 난이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보면 그 출판사별로 이게 한 세트로 나오는 교재가 예를 들면 디딤돌 같은 경우는 출판사별로 난이도를 네. 뒤에 책에다 이렇게 세팅해 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활용해서 하는 게 좋고 교재들이 이제 보통 만들 때 저도 책을 만들고 제가 출판사랑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 어떻게 만드냐면 교과서는 참고하고 교과서 뭐 고등학교는 교과서 많잖아요. 네네. 뭐 교과서 다 참고하고 교사형 지도서 참고하고 비슷한 성격의 시중 교재들을 다 참고해요. 거기 괜찮은 문제 있으면 저작권 유입이 안 되게 바꾸고 네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문제들은 좀 연구를 하죠. 네. 그래서 교재별로 내용별로는 크게 차이는 다르지 않죠.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많이 베끼거든요. 맞아요. 많이 베끼고 예를 들면 유형별 교재들이 세팅이 돼 있으면 유형별 교재를 하나 만들겠다면 기존에 있는 유형별 교재 문제들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들은 다 거기 다 집어넣고 새로운 문제들도 좀 만들죠. 새로운 문제들은 이제 어차피 안 넣으면 뭐 이 책만의 특수한 게 없으니까 그거 만들 때 새로운 문제 만든다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교재를 너무 이름으로 찾는 것보다는 난이도 그런 것들은 좀 주변에 이제 선배 엄마들이나 카페 아니면 뭐 유튜버들이나 좀 물어봐서 난이도는 좀 찾아야 되지만 교재 자체를 이 교재 저 교재 그런 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천재교육에서 알바도 해봤고 저도 이제 협의도 해봤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해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은행에서 그냥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고 이제 새로 나온 교재의 특화 부분만 이제 새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재를 이제 어떤 우리 아이의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정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냥 넘어가는 문제 없이 소화하고 넘어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 학생들 가르칠 때 얘가 무슨 교재 하고 있는데 다 못 끝냈다고 하면 다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교재명에 상관없이 다 끝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잘한 애들은 새로운 교재 이거 새로운 교재 나왔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까? 그냥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고 막 이렇게 풀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교재 선택에 있어서 난이도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뭐 특별하게 최상위 수학이라는 걸 꼭 반드시 풀어야 되라는 그런 기준이라는 건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선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아이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저런 부분도 있구나.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요. 이 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봤는데 정말 빠지는 내용 없고요. 이제 초등, 고등학교 가르치신 그런 노하우, 그리고 이제 학원 선택, 뭐 여러 가지의 측면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 책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사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유승재 작가님께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유익한 시간이셨죠?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분들 모시고서 좋은 얘기들 또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